여러분, 남자들이 노래방 같은 곳에 가면 안 돼요. 가벼운 경우엔 돈을 잃고 심각한 경우엔 큰 재앙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것도 서서히, 마치 나무에서 수액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남편은 집도 잘 꾸리고 아내도 예쁘고 아이도 잘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즐거움에 빠져 노래방 여종업원에게 발을 들여놓았죠. 그 여종업원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 위언의 진짜 귀신 이야기입니다. 채널 처이엔마 엘리 위언에서 그리고 이야기를 보내주신 사랑스러운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 작은 게임에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노래방에 가면 위험해요. 이야기하는 이희연, 보조 김린입니다. 오늘은 롱안 출신의 친구 퐁이 보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실 이 이야기는 퐁의 것이 아니라 언니의 이야기예요. 그 언니의 이름은 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퐁이 이야기를 보내는 것을 허락했어요. 진짜 이름은 숨기고 싶어 했죠. 그리고 그 언니의 남편은 덩이라고 부를게요. 덩과 마이는 결혼한 지 7에서 8년이 되었어요. 덩은 마이를 항상 마이라고 불렀죠. 덩은 가난한 시골 남자였고 부모님은 농부였어요. 그는 호치민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죠. 마이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 봉제 공장에 다녔어요. 두 사람은 공통 친구를 통해 만나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몇 년을 기다려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두 사람은 빈둥이에서 작은 방을 얻었어요. 일하면서 저축하고 저축하면서 일했죠. 덩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추가로 일을 받기도 했어요. 마이는 회사에서 퇴근하면 집안일을 도맡았어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죠. 두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몇 년 후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정말 귀여웠죠. 그리고 2년 후 딸도 태어났어요. 그때 덩은 작은 건설 계약을 따내게 되었죠. 4인용 집 몇 채를 맡았고 작은 정원도 있는 집들을 지었어요. 그때는 조금씩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죠. 수익이 생기자 저축해서 땅도 샀어요. 롱안에 있는 집들은 침실이 3개, 넓은 정원, 그리고 자동차도 있었어요. 사치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있었죠. 정말 열심히 일한 결과였어요. 자신의 두 손으로 이룬 것이죠. 이렇게 발전하게 되니 정말 뿌듯했어요. 첫째는 지금 3학년이고 막내는 이제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마이는 집에서만 지내고 아직 유치원에 갓 들어간 아이야. 마이는 집에만 있어.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돌보고 우리의 삶이란 정말 평온했죠. 이웃들도 다 칭찬했어요. 덩과 마이 부부는 정말 잘 살았다고. 맨주먹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대단한 일이죠. 퐁은 진짜라고 말했어요. 그때 덩과 마이가 정말 행복해 보였죠. 아이들도 착하고 모두가 그들을 부러워했어요. 퐁은 마이의 여동생이었죠. 언제나 언니 집에 가면 즐거운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저녁마다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었죠. 마이는 요리를 정말 잘했어요. 덩은 계속 칭찬했죠. 아이들은 아빠 품에 올라타서 놀곤 했어요. 자기 전에 동화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죠. 꿈꾸는 듯한 가족이었어요. 그냥 평범했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을 가져다 줬어요. 정말 행복했죠. 그런데 인생이란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죠. 갑자기 몇 달 후, 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는 정말 이상했죠. 천천히 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제까지는 평범했는데, 다음 날에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때는 일을 하러 갔어요. 집에 오면 항상 저녁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아이들과 놀고, 아내와 TV를 보곤 했죠.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이제는 집에 오면 얼굴이 찌푸려져 있어요. 마치 누가 그를 잘못 대했듯이. 무슨 질문을 해도 화를 내고, 무슨 말을 해도 욕을 하죠. 마이가 밥을 다 차려서 가져오면 그가 쳐다보죠. 아직도 안 먹었는데 그가 돌아서서 말하죠. 너는 사람 먹이려고 요리하는 거야? 돼지 먹이려고 하는 거야? 이제는 집안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겠다고. 너는 이 집에서 뭐 할 수 있니, 마이? 세상에. 마이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7에서 8년 동안 그는 계속 칭찬했죠. 그것도 그에게만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집에 와서 먹으면 모두 칭찬했죠. 이제는 갑자기 맛없다고 하네요. 누가 들어도 그는 놀랐죠. 그렇죠. 마이는 그가 일 때문에 피곤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고 넘어가려고 했죠. 그냥 지나가게 하려고 했어요. 그냥 참고 넘겨야 해. 밥상을 치우고 주방으로 가세요.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고, 아이와 함께 밥을 먹으러 가. 그가 보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야. 매일 그런 상황이야. 집에 오면 얼굴이 항상 찌푸려져. 마이는 무슨 말을 해도 항상 반박당해. 아이의 머리카락 문제는 항상 그가 잘라주곤 했어. 그날도 마찬가지였어. 머리 자를 때가 되었어. 그래서 그녀가 말했어. 머리가 너무 길어. 시간이 나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잘라줘. 너 운전 못해? 최근 이틀 동안 다리가 아파서 못 가. 하루 종일 그에게 부르짖고 있어. 그 소리 듣기만 해도 힘들어. 엄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 집에 돌아와서도 너희를 돌봐야 해. 내가 피곤하지 않겠어? 마이는 그의 말을 듣고는 말문이 막혔어. 예전에는 그가 아내와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는 마치 적처럼 대화해. 푸옹이 말했어. 마이에게 전화할 때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이 나. 그녀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해. 왜 덩이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결국 두 아이도 아빠가 무섭다고 느끼고 있어. 아빠가 집에 오면 아이들이 방으로 도망가. 밖에 나가 놀지도 못해.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야. 부부 사이의 문제. 덩은 때때로 많은 것을 요구해. 정말 끔찍해. 평범한 게 아니야. 그 방식이 굶주린 짐승이 맛있는 먹이를 만난 것 같아. 그는 항상 폭력적이야. 정상적인 사람 같지 않아. 마이는 정말 두려워. 그는 피하려고 해. 그가 마음에 안 들면 그는 소리치고 물건을 부수고 그릇이 여기저기 날아다녀. 마이가 너무 무서워서 방 문을 잠그고 숨기도 해. 그가 문을 발로 차고 부서질 것 같아. 발로 차면서 소리치고 계속해서. 예전의 덩은 정말 온화했어. 매우 부드러웠지. 항상 웃으며 대화하는 그런 남자였어. 그가 변한 게 정말. 아이에게서 뭘 바꿔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밤에 나가는 건 정말 소름 끼쳐요. 덩은 말이죠. 그는 자주 밤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가는 방식이 이상했어요. 처음엔 고객을 만나러 간다고 했죠. 그리고는 공사 현장을 보러 간다고 했어요. 공사 현장을 보러 가는데 그렇게 향수 냄새가 나나요? 멋진 옷을 입고요. 새벽 2, 3시에야 집에 돌아왔어요. 벌어온 돈은 집에 가져오지 않았고, 마이가 물어보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돈 쓸 때는 내 허락이 필요해? 내가 집주인인가? 내가 집주인인가? 그리고 점점 그는 숨기기 시작했어요. 매번 집에 돌아오면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마치 닭이 문을 열듯이요. 눈은 항상 흐릿하고 몸은 언제나 힘이 없었어요. 걸음걸이도 느릿느릿. 무슨 질문을 해도 대충 대답하고 끝났죠. 마이가 밥을 차려도 먹지 않았어요. 물도 마시지 않았고 거실 의자에 앉아 있었죠.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어디를 보든지 누가 불러도 전혀 듣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나와 아빠를 부르는데 그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동상처럼 앉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항상 오후 5시가 되면 정확히 5시예요. 1분도 틀리지 않아요. 그는 갑자기 일어났어요. 마치 누군가 리모컨 버튼을 누른 것처럼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눈이 반짝였어요.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멋진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는 자전거를 타고 사라졌죠. 늦은 밤에야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다시 멍하니 예전과 똑같아요. 매일 이렇게 반복되었죠. 1분도 어긋나지 않았어요. 마치 기계 같았어요. 누가 들어도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이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어느 날 그녀는 몰래 그를 따라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뒤를 쫓아 그의 행방을 알아보았죠. 그는 한참 달리다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노래방 앞에 멈췄죠. 겉보기엔 평범한 가게처럼 보였어요. 간판에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곳은 평범한 노래방이 아니었죠. 특별한 방도 있고요. 아름다운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녀는 밖에서 안을 지켜보았어요. 그녀는 그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죠. 여성 하나가 섹시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붉은 입술을 칠하고 있었죠. 그녀는 유혹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밝게 웃고 있었죠. 그의 손이 그녀에게 스치며 사라졌어요. 아주 친밀한 모습이었죠. 마치 오래된 단골 손님처럼 보였어요. 그때 마이는 안으로 뛰어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용기가 없었죠. 그가 소란을 피울까 두려웠어요. 맞을까 봐 무서웠죠. 그곳에 들어가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녀는 좁은 골목에 서 있었어요. 전봇대에 기대어 있었죠.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울다가 지쳐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두 아이가 침대에서 편안히 자고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울었어요.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장 두려운 건 밤이었어요. 하룻밤이 더 있었죠. 마이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대략 새벽 2시에서 3시쯤이었죠.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웃음소리.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리였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점점 더 뚜렷해졌어요. 그녀는 눈을 떴어요. 옆을 보니 침대가 비어 있었죠. 덩은 그곳에 없었어요. 그때 그녀는 불안했어요. 즉시 뛰쳐나갔죠. 방을 둘러보니 덩이 보였어요. 그는 방 한쪽에 앉아 있었죠. 벽에 기대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멍하니 떠 있었고 입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은 전혀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그건 귀신 같은 웃음이었어요. 마치 그가 혼자만 즐거운 걸 보고 있는 듯했어요. 방은 그때 어두웠어요. 방은 그때 어두웠어요. 오직 그만이 그걸 보았어요. 그 방은 그때 어두웠어요. 그 방은 그때 어두웠어요. 그 여자는 흐릿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 남자의 그림자가 바닥에 앉아 있었죠.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했죠.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그때 마이는 너무 떨고 있었어요. 그녀가 손으로 그를 흔들며 깨우려고 했어요. 세상에. 당신, 괜찮아요? 그가 돌아보았어요. 그의 눈이 마이를 바라보며 가득 차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마이의 손을 힘껏 밀쳐냈어요. 너무 세게 밀쳐서 마이가 뒤로 넘어졌어요.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죠. 그리고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울지 않았어요. 그는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덩의 평범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너는 귀신이야. 내 피를 빨아먹으려는 거지. 나가. 다른 곳으로 나가. 나를 건드리지 마. 세상에. 내 남편. 옆에 누워 있었어요. 한밤중에 나를 보며 웃고 있었죠. 그리고 아내를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무섭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녀는 손을 떨며 겨우 방을 빠져나갔어요. 그녀는 가방을 안고 거실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잠을 잘 수는 없었죠. 그녀는 아침까지 계속 울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건 한 번의 일이 아니었어요. 다음 밤에도 똑같았어요. 늦은 밤마다 그는 일어나서 웃고 있었어요.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죠. 밤에는 집안을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벽을 더듬으며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두 아이도 깨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 울었어요. 그녀는 급히 아이를 안으러 갔어요. 다른 방으로 달려가서 문을 잠갔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그가 아프다고 생각했어요. 덩의 형과 친구에게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증상을 물었어요. 그때 마이는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의 웃음부터 시작해서 혼자 말하는 것까지. 그러고 나서 아내를 귀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의사도 듣고 나서 의심을 하게 되었죠. 정신과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CT 촬영을 했죠. 혈액 검사도 했고요. 모든 검사를 다 했어요. 병원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죠.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뇌도 정상이고 혈액도 정상이에요. 정신적으로도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죠. 그럼 좀 더 지켜보자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고. 그냥 직장 스트레스일 뿐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정말 울고 싶었어요. 남편이 분명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으니까요. 그런데 의사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정말 이상하죠. 병원에서는 그는 퇴원했어요.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심지어 의사와 농담도 했죠. 누구도 그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다시 예전처럼 되죠. 그때는 가족 모두가 혼란스러웠어요. 덩의 형이 그냥 동생이 병을 가장해서 놀러 가려는 거라고 거에 덩을 때릴 뻔했어요. 하지만 덩이 집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 얼굴이 창백하고 그걸 보니 가짜가 아닌 걸 알겠더라고요. 그 시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는 두 아이를 돌보면서 남편을 지켜봐야 했고 그를 치료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덩이 돈을 가져오지 않았으니까요. 덩이 얼마를 가져오지 않았죠. 하지만 덩은 조금씩 거의 다 써버렸어요. 아내가 은행 계좌를 열어보니 기절할 뻔했어요. 몇백만 원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남은 건 몇십만 원뿐이었고 돈이 어디 갔냐고 물으면 그는 화를 내요. 한 번은 화를 내고 두 번은 대답조차 하지 않아요. 아내는 통에게 전화해 아이 학비를 빌려야 했어요. 그리고 장보는 돈도 시골에 있는 엄마에게 보내달라고 했죠. 그때 아내는 정말 불쌍했어요. 낮에는 모든 일을 걱정하고 밤에는 남편이 발작할까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은 항상 검게 변했어요. 남편과 함께 살이 빠졌죠. 어느 날 퐁가 방문했어요. 아내가 현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눈은 멍해 보였어요. 퐁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그 아줌마의 눈은 정말 이상해. 퐁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어. 언니가 말했어. 너 혹시 그가 정신병이 진짜 아닐까? 아니면 그가 언니를 지루해하는 건 아닐까? 그가 언니를 버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퐁은 듣고 마음이 아팠어. 언니를 안고 울었어. 세상에. 언니. 나는 그가 그런 것 같지 않아. 가끔은 진짜 아플 수도 있어 언니. 그만해 언니. 언니, 좀 진정해. 천천히 방법을 찾아보자 언니. 사실 그때 퐁도 방법을 몰랐어. 그냥 언니가 덜 슬프게 하려고 한 거야. 그런데 언니는 너무 무서워했어. 그를 더 이상 일하게 하지 않았어. 차를 잠갔어. 열쇠를 숨겼어. 그를 집에 가둬버렸어. 언니는 계속 그를 집에 두고 있었어.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천천히 그가 정신을 차릴 거라고. 하지만 듣지 않았어. 그를 집에 가두니까 더 끔찍해졌어. 그는 마치 미친 사람 같았어. 벽을 긁고 있었어. 그리고 창문을 부수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어. 동네 사람들이 다 들었어. 이웃들이 너무 무서워서 와서 물어봤어. 언니는 그가 아프다고 설명해야 했어. 모두의 이해를 구했어. 그는 언니에게 욕을 했어. 전혀 다를 게 없어. 마치 전생의 적처럼. 위험해. 그리고 말했어. 너 나를 죽이려는 거냐? 그를 마치 짐승처럼 가두었어. 언니가 밥을 가져다 주면. 그는 밥을 쳐내버렸어. 밥과 국이 다 엉망이 됐어. 어느 날 그는 방 문을 차고 부엌으로 뛰어내려갔어.
그는 가위를 찾고 있었어. 그는 언니를 벽에 찔렀어. 그는 가위를 들고 봐, 봐. 그리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 눈이 빨갛게. 그는 욕을 했어. 너 나를 왜 가두는 거야, 악마야. 너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너 나를 믿어. 너를 조상님께 보내줄게. 너는 나를 못 만나. 그는 그때는 두 아이가 있었어. 그 아이가 봤어. 그 아이가 들었어. 그 아이가 뛰어내려갔어. 그 아이가 아버지가 어머니와 그렇게 하는 걸 봤어. 그 아이는 너무 슬퍼서 울었어.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어. 이웃에게 어머니를 도와달라고 외쳤어. 그때 마이는 퐁에게 전화해서 울고 있었어. 여보, 나를 도와줘. 아저씨가 아이를 붙잡고 있었어. 도와줘. 퐁이 들었어. 깜짝 놀랐어. 덩에 형과 함께 뛰어갔어. 형이 들어갔어. 덩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 그리고 손에는 가위를 들고 있었어. 그때 그의 모습은 정말 이상했어. 예전의 모습은 더 이상 아니었어. 체중이 70kg에서 줄어들었어. 지금은 50kg도 안 될 거야. 보이지? 형이 가위를 빼앗아야 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붙잡아야 했어. 그가 몸부림쳤어. 그가 물어봤어. 그가 욕했어. 모두가 혼란스러웠어. 1시간 동안 붙잡아야 겨우 진정했어. 그런데 이상해. 그가 차를 타고 나가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 부드럽게 걷고 정상적으로 말했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시 그렇게 미쳐버렸어. 이런 상황을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퐁은 그 가위를 쥐고 있었던 사건 이후 마이는 두 아이를 퐁 집으로 데려가야 했어. 두 아이가 불쌍해. 아버지를 너무 무서워했어. 계속 울었어. 아버지가 왜 어머니를 지키지 않았어? 아버지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야. 어머니가 말했어.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 그때 마이와 퐁은 생각했어.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야.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 그런데 증상이 너무 이상해. 밖에 나가면 정상으로 돌아와.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시 미쳐. 정확히 5시가 되면 일어나. 집에 돌아가면 웃고 떠들며 미친 사람처럼. 아내를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했어. 무슨 병이야? 세상에 이런 병이 있다니, 여러분? 처음에 마이는 집에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했어. 여기저기 떠들고. 그녀는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스님을 불렀어. 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지. 아무런 효과도 없었어. 덩은 그렇게 계속 지냈어. 퐁에게는 서부에 사는 친한 친구가 있었어. 같은 고향이었지. 하지만 안장, 차우닥, 시에이 빈 쪽이야. 그 친구는 덩이 어떤 귀신에 홀렸다고 말했어. 스님을 불러도 소용없다고. 그때 퐁이 마이에게 스님을 보러 가자고 했어. 귀신에 홀렸다면 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리고 마이에게 한 스님을 소개해줬어. 퐁이 말했지. 친구들과 마이, 두 자매가 차를 타고 갔어. 그때 마이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어. 그냥 시도해보자고. 계속 이렇게 두면 남편도 저 세상으로 가버릴 거야. 내가 도착한다고 말했어. 스님의 집은 한 동네 안에 있었어. 집도 작았어. 근데 항상 안개가 낀 것처럼 보였어. 향연기 때문이야. 두 자매가 들어가서 앉았어. 그 스님은 60세가 넘은 것 같았어. 피부도 까무잡잡했지. 손에는 붉은 줄이 몇 개 있었어. 눈빛이 아주 무서웠어. 어떻게든 두 자매가 이야기를 다 들려주자. 스님이 남편의 사진이 있냐고 물었어. 마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어. 스님이 한참을 보고 나서 말했어. 너의 남편은 귀신에 홀렸어. 아니야. 누군가가 그에게 부적을 걸었어. 그 부적은 매우 강력해. 이 정도면 빨리 풀지 않으면 2대 3개월 후에는 남편이 소금으로 변해버릴 거야. 농담이 아니야. 마이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어. 갑자기 눈물이 흘렀지.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스님께 기도했어. 그녀가 물었어. 세상에. 스님. 누가 그에게 부적을 걸었나요? 왜 그에게 그런 부적을 걸었죠?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스님은 눈을 감았어. 그의 손은 천천히 움직였고, 입에서는 마치
그가 기도를 읽고 있는 것 같았어. 몇 분 후 그는 눈을 떴어. 몇 분 후에 그가 눈을 떴어. 스승님은 한 여자를 보았다고 하셨어. 젊은 여자였다. 유흥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남편에게 부적을 걸어 돈을 다 빼앗으려 한다. 이 부적은 정말 무서운 거야. 사람의 피가 섞이면 더 강해진다. 남편에게 영향을 미친다. 완전히 홀린 듯이. 마치 귀신에 씌인 것처럼. 멀리 떨어져도 불안하고 초조해. 불편함이 느껴져.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부적이 작용하기 시작해. 그것이 그를 가족으로 보이게 만든다. 마치 악마처럼. 그 여자가 유일하게 그가 믿는 사람이다. 그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 마이도 이야기를 듣고 노래방의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그래서 그녀가 물어본다. 그렇다면 부적은 어떻게 걸었나요, 스승님? 그녀는 남편에게 부적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이거나 음료를 마시게 한다. 이 부적은 사람의 생기를 빼앗아. 그녀는 남편에게 부적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이거나 음료를 마시게 한다. 그녀는 남편에게 부적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이거나 음료를 마시게 한다. 남편은 그렇게 약해져간다. 이런 종류의 부적은 생명력을 빼앗아, 돈도 빼앗아, 모든 것을 빼앗아, 부적에 걸린 사람의 모든 것을,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힘이 닿을 때까지, 그러면 그는 숨도 못 쉬게 된다. 푸엉은 스승님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스승님은 덧붙이셨다. 그녀는 그를 여기로 데려와서 풀어야 한다. 그런데 비용이 10,000원이다. 이 부적에 걸리면, 그는 가족이 가까이 오면, 그는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다. 그가 사람들을 보면 귀신처럼. 그는 정말 두려워할 것이다. 빨리 움직여. 더 지체하면 구할 수 없어. 서둘러. 두 자매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다. 두려운 이유는 남편 덩과 마주쳐야 하니까. 시간이 없을까 걱정이 되었다. 두 자매는 집으로 돌아갔다. 형들과 상의했다. 덩의 형과도 상의했다. 푸엉은 형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스승님의 말부터 덩의 증상까지. 처음에 형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냥 덩이 정신병에 걸린 거라고 했죠. 부적 같은 건 아니라고. 요즘 누가 그런 걸 믿겠어요. 형이 그대로 말했어요. 우리는 그런 부적 같은 건 믿지 않아요. 덩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미쳤다고 생각했죠.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가야 한다고. 그때 마이가 말했어요. 병원에 가봤자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형은 잊어버렸나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집에서는 미치고 밖에 나가면 괜찮은 병이 뭐죠? 정확히 오후 5시에 일어나고 한밤중에 혼자 웃고 아내를 귀신이라고 부르는 병이 뭐죠? 형, 대답해보세요. 어떤 병이에요? 형들이 마이의 말을 듣고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덩은 예전에는 이랬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국 형이 말했어요. 한번 해보자. 계속 이렇게 두면 덩이 진짜 죽을 거라고. 그리고 밤을 기다렸어요. 마이는 덩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때는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였어요. 그가 집에 들어왔어요. 매일처럼 중얼거리며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죠. 마이는 일부러 잠을 자는 척했어요. 그가 잠들기를 기다렸죠. 그는 정말 빨리 잠들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기진맥진한 상태였죠. 누우면 바로 잠이 들었어요. 그가 반시간 정도 자는 걸 기다렸어요. 그가 코를 골기 시작했죠. 그때 문을 열고 형들이 들어왔어요. 세 형제가 각자 하나씩 10명이었죠. 큰 부적을 준비했어요. 줄과 같은 것들. 그리고 밖에 주차된 픽업 트럭. 퐁은 문 밖에 서 있었고 그때는 두렵고 걱정스러웠어요. 그가 깨어나서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할지. 그때 마이는 떨리고 있었어요. 거실 구석에 서 있었죠. 손을 모으고 계속 부처님을 외우고 있었어요. 형들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천천히, 천천히. 숨도 크게 쉴 수 없었죠. 침대에 가까이 가서 형이 신호를 주었어요. 하나, 둘, 셋 하고는 빠르게 움직였죠. 부적을 덩의 머리에 덮었어요. 세 사람이 눌러서 묶었죠. 덩은 미친 듯이 일어났어요. 정말 소란스러웠죠. 그때 그의 목소리는 정말 소름 끼쳤어요. 평범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거칠고 음산한 느낌이었어요. 무섭게 들렸죠. 놓아줘. 저 귀신들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해. 놓아줘. 내가 너희를 다 처리할 거야. 그 모습이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강렬했죠.
그렇게 비틀거리면서도 듣는 게 3명의 큰 남자들도 그를 제압할 수 없었어요. 정말 긴장된 상황이었죠. 그가 내 허리를 잡고 소리쳤어요. 형의 손을 맞춰서 피가 나기도 했죠. 결국 신경줄로 묶어야 했어요. 그의 손과 발을 묶어야 했죠. 그리고 세 형제가 그를 차에 실었어요. 마이와 푸웅도 함께 탔어요. 곧바로 선생님께 데려갔죠. 가는 길 내내 그는 계속 소리치고 욕했어요. 계속 몸부림쳤죠. 마이가 꽉 묶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위험했죠. 그가 한 번이라도 빠져나가면 도망칠 거였어요. 근처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불을 켜서 보러 나왔어요. 납치된 줄 알았죠. 세상에. 차를 몰고 선생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거의 새벽이었어요. 선생님은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촛불을 환하게 켜 놓았어요. 연기가 자욱했죠. 그 후 덩의 형들이 그를 안으로 옮겼어요. 덩을 큰 이불 위에 눕혔죠. 그때도 그는 여전히 몸부림쳤어요. 입에서는 욕을 하고 있었죠. 그의 머리 위에는 자루가 덮여 있었고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선생님이 자루를 열라고 하셨어요. 덩의 얼굴을 보았죠. 그리고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너무 심각해. 부적이 그의 피 속에 깊이 스며들었어. 이 부적은 그의 몸 안에 3군데 있어. 피를 뽑아내야 해. 안 그러면 해소할 방법이 없어. 마이는 절개라는 말을 듣고 놀랐어요. 세상에. 선생님, 그렇게 절개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괜찮은 건가요? 절개하지 않으면 분명 죽어요. 하지만 절개하면 살 기회가 있어요. 너가 선택해. 형 말 듣고 나면 그녀는 그저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덩을 꼭 붙잡으라고 하셨어. 각자 한 자리를 잡아야 해. 그를 일으켜 세우지 마. 그리고 선생님이 방 안으로 들어갔어. 그는 나무 쟁반을 꺼냈어. 쟁반 위에는 새것 같은 면도칼이 있었어. 노란색에 물이 담긴 그릇도 있었어. 부적과 향도 몇 개 있었어. 선생님이 향을 켰어. 그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주문을 외웠어. 퐁이 그때의 분위기가 정말 끔찍했다고 했어. 선생님이 주문을 외울 때 손발이 오싹했어. 주문을 다 외우고 나서 선생님이 면도칼을 꺼냈어. 그는 노란 물이 담긴 그릇에 담갔어. 3번 돌렸어. 그리고 덩에게 다가갔어. 그를 눕혔어. 단단히 잡아. 그 말을 듣고 형들이 덩을 눕혔어. 2 손과 2 발을 잡아. 선생님이 손으로 덩의 뒷목을 눌렀어. 정확한 위치를 찾는 거야. 그리고 그는 한 줄기를 긋기 시작했어. 덩이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로 쓰러졌어. 너무 세게 쓰러져서 형들이 발을 잡고 있었어. 밖에 있던 2 자매도 뛰어들어왔어. 그곳에서 흘러나온 피는 정말 이상했어. 완전히 검은색이었어. 검은색. 보통의 붉은 피가 아니었어. 정상적으로 흘러나오지도 않았어. 깨끗하게 흘러나왔어. 흘러나오면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 역겨운 냄새였어. 악취가 나고. 선생님이 손으로 긋고 있는 상처를 눌렀어. 검은 피가 다 흘러나오도록. 그는 누군가를 중얼거리며. 그리고 그는 금색 부적을 꺼냈어. 상처에 붙였어. 단단히 눌렀어. 2번째 자리로 갔어. 선생님이 덩의 왼손을 뒤집었어. 손등에 한 줄기를 긋기 시작했어. 이번에는 덩이 덜 반응했어.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여전히 욕이 나왔어. 계속해서. 그리고 검은 피가 또 흘러나왔어. 선생님도 힘을 주었어. 부적을 붙였어. 마지막 자리. 선생님이 오른발에 긋기 시작했어. 이번에는 덩이 갑자기 조용해졌어. 이제는 더 이상 종이가 없었어. 마치 힘이 다 빠진 것 같았어. 그의 몸은 마치 부드러운 젤리 같았어. 눈을 감아. 더 이상 종이가 하나도 없었어. 형들이 죽은 줄 알았어. 조용히 해. 형이 소리쳤어. 세상에, 죽은 거야 선생님. 선생님이 듣고는 소리쳤어. 죽긴 뭘 죽어. 너 미쳤어. 그런 상황이야. 부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 너무 아파서 기절한 거야. 가만히 두어. 미쳤나? 선생님이 부적 3장을 더 가져왔어. 그걸 태웠어.
도자기 그릇에 넣어. 그리고 물에 섞었어. 덩에 입을 벌려 그 안에 물을 부어. 용. 덩이 몇 모금을 마셨어. 그는 기침을 하며 힘들어했어. 그리고 배가 아파왔어. 그는 뭔가를 토해냈어. 검은색이었어. 끈적끈적했어. 그리고 걸쭉했어. 그 냄새는 정말 끔찍했어. 퐁은 보면서 토할 것 같았어.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아야 했어. 토하고 나서 덩은 누워서 힘겹게 숨을 쉬었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 온몸이 젖어 있었어. 그리고 천천히 그가 눈을 떴어. 그때 그의 눈빛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 더 이상 사나운 눈빛이 아니었어. 그는 전보다 더 멍한 상태였어. 주위를 둘러보았어. 형들이 주위에 앉아 있는 걸 보았어.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 그리고 그는 마이가 방 구석에 서 있는 걸 보았어. 그녀의 눈은 부풀어 있었어. 너무 많이 울어서. 그도 울었어. 진짜로, 정말 그런 거야.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어. 두려움과 후회가 동시에 느껴졌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 그가 말했어. 하지만 이때는 말할 힘도 별로 없었어. 왜 내가 여기 있지? 내가 죽은 거야. 마이가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상황이 끝났다는 걸 알았어. 해결된 거야. 이제 풀렸어. 아내는 달려가서 남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이 덩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만 정신을 차려봐. 부적이든 물을 한 잔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 그 물을 뿌렸어요. 그 후 그 물을 덩에게 마시게 했죠. 그리고 선생님이 덩에게 일어나라고 했어요. 정신이 드니? 어떻게 부적에 걸렸는지 알고 있니? 덩은 멍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저 팔아버린 것만 기억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죠. 너는 노래방에 갔었지. 그리고 그 가게의 여종업원과 사귀었어. 그녀가 널 유혹했지. 그리고 너에게 부적이 든 물을 마시게 했어. 그 이후로 너는 그녀에게 빠져버렸지. 그녀는 너를 멀리했어. 아니면 너는 그녀를 멀리할 수 없었지. 그녀는 너를 부적에 걸리게 해서 너를 종속시켰어. 모든 돈을 그녀에게 바쳤지. 그게 전부야. 덩은 그 말을 듣고 바로 고개를 숙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누구를 바라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욱 무거워졌죠. 너무 바보 같아. 정말 바보 같아. 너무 바보 같아. 집도 좋고, 아내도 예쁘고 아이도 착해. 행복한 가족을 누구나 부러워해. 그런데 외도를 해. 사람들이 부적을 걸기 위해 놀러 다니고. 진짜 말해줄게. 부적이 없어도 죽을 일이야. 언젠가는 사회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 그때서야 너는 두려움을 알게 될 거야. 너는 아내와 아이에게 충실해야 해. 사람들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그런데 너는 그들을 배신했어. 부적에 걸리지 않아도 하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덩, 잘 들어. 그는 고개를 들고 바라볼 용기가 없었어요. 그때 그는 그저 머리를 숙이고 사과할 뿐이었죠. 그 순간에 그는 천천히 모든 것을 기억해냈어요. 그는 노래방 여종업원인 뜨랑을 기억했어요. 그는 처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건축 일을 하던 친구들과 함께 갔었죠. 그들은 스트레스를 풀러 가자고 했어요. 그도 따라갔죠. 처음에는 술이 없었어요.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평범하게 마셨어요. 그리고 뜨랑과 친해지게 되었죠. 젊은 여자가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아주 달콤하더라고요. 계속 맥주를 따르고 옆에 앉았죠. 웃고 포옹하고. 처음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계속 문자 보내더라고요. 계속 전화하고, 계속 유혹했죠. 어느 날 그녀가 달콤한 음료를 권했어요. 좀 이상했어요. 그녀가 직접 만든 물이라고 하더군요. 한 모금 마시고. 그때부터 머릿속에 계속 그녀가 떠올랐어요. 정말 끔찍하게 그리웠죠. 그녀를 만나지 않으면 답답하고 불편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했죠. 그 후로 계속 그녀에게 갔어요. 집에 돌아갈 때마다 그녀가 너무 그리웠어요. 항상 오후 5시가 되면 가게로 달려갔죠. 그녀 옆에 앉기 위해서. 그녀가 하는 말은 다 들었어요. 돈이 얼마나 들든지 그녀에게 다 줬죠. 새로운 핸드폰, 금목걸이, 고급 스쿠터도 사줬어요. 매달 그녀에게 수천만 원씩.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머릿속에 오직 그녀만 있었어요. 그녀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죠.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장 두려운 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내를 배신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몸이 끌려갔어요. 거부할 수가 없었죠. 마치 누군가 조종하는 것 같았어요. 내 스승이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부적이에요. 당신은 조종당하고 있어요. 머리는 옳고 그름을 다 아는데 몸은 머리를 따르지 못해요. 그만둬요. 해결했어요. 집에 가서 반성하고 잘 살아야 해요. 절대 그런 곳에 가지 마세요. 이번에는 아내가 제때 발견했어요. 다음에는 구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 버릇을 고쳐야 해요. 부적을 풀고 나서 응우엔 빙의덩을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도 많이 힘들었어요. 가야 할 사람과 함께 가야 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오후에야 깨어났죠. 그렇게 깨어나니 많이 나아졌어요. 죽이 되도록 죽어도 먹고 물도 마셨다. 하지만 그때 마이는 쉽게 용서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위한 부적을 풀어주고 나서 지금 이 순간 그 여자를 처리할 때가 왔어요. 아니면 여기서 마이가 푸옹을 불렀어요. 그리고 친척 언니들도 불렀죠. 친구들도 총 5대 6명 정도 모였어요. 푸옹이 말하길 그때 마이의 얼굴은 차가웠대요. 아주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을 보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조용한 여성이 더 무섭다는 거 맞죠? 소리 지르고 욕하는 건 덜 위험해요. 조용하고 차가운 눈빛은 뭔가 일이 생겼다는 신호죠. 불쌍한 여인. 그때는 오후 4에서 5시쯤이었어요. 가게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손님이 많지 않았죠. 마이가 호출했어요. 마이가 프론트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 귀신장은 어디 있죠? 그 머리 좀 가져와. 프론트가 대답하기도 전에 장이 방에서 나왔어요. 용기가 있네요. 아름답게 차려입고 화장을 화려하게 했죠.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 여자가 낯선 사람들을 보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마이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확 끌어당겼어요. 장 여인은 갑자기 맞았어요.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왜 나를 때리냐고. 내가 뭐 했냐고. 장아, 너네 남편을 해치고도 모자라서 부적까지 걸어 내 남편을 해치고 있냐? 너네 남편의 피와 돈을 빨아먹고 죽어야 만족하냐? 너네 남편이 너의 부적으로 거의 죽었는지 알고 있냐? 응. 너 애가 있으면 또 다른 사람도 있냐? 응. 마이가 때리면서 욕했어요. 친척 언니들이 들어와서 계속 때렸어요. 장 여인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옷이 다 찢어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 머리도 엉망이 되었어요. 그녀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가게 안에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여성들이 난리치는 걸 보고 들어가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가게에 경비원들도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만, 더 이상 때리지 마세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때 푸옹도 많이 화가 났어요. 하지만 밖에 서 있었고 들어가서 때리진 않았어요. 그녀는 장이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진짜로 장을 보면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해치는 부적 같은 거. 이렇게 맞는 건 가벼운 거야. 내가 한 대 치고 나서 마이는 덩이 사준 모든 걸 다 챙겼어. 이 최신 핸드폰, 금목걸이, 귀걸이, 차키까지. 마이는 모든 걸 모았어. 그리고 그녀는 뜨랑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 그때 뜨랑은 바닥에 누워 있었어. 얼굴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지. 울고 있었어. 마이가 이렇게 말했어.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내 남편의 부적을 풀었어. 남편이 정신을 차렸어.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사람을 해치는 부적 같은 거. 너는 언젠가 대가를 치를 거야. 조만간 너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내가 이 정도만 말할게. 남은 건 내가 스스로 겪게 될 거야. 말을 마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 뜨랑은 거기서 계속 울고 있었어. 가게 사람들은 그녀를 도와줬어. 그리고 그 사건 이후 덩은 서서히 건강을 되찾았어. 처음 며칠은 여전히 약했어. 집에서 죽 끓이고 영양제를 먹었지. 그리고 점차 음식을 먹고 잘 수 있게 되었어. 피부도 건강해지고 체중도 늘었어. 일주일 정도 지나니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어. 그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 벌어온 돈은 집에 다 가져갔어.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엔지오 씨은 아이를 목욕시켰어. 그렇게 최선을 다해 잘못을 만회하려고 했어. 그는 마이에게 사과했어. 정말 많이 사과했어. 가족이 모두 모인 날, 그는 이렇게 말했어. 내가 잘못한 걸 알아. 내가 너에게 잘못했어. 너와 어울릴 자격이 없어. 너가 나를 때리거나 욕해도 괜찮아. 나는 아무 말도 못하겠어. 그저 너가 나에게 기회를 줬으면 해. 나는 변할 거야. 나는 반드시 변할 거야. 하지만 어떤 것들은 한 번 깨지면 다시는 예전처럼 되지 않아. 마이는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별거했어.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방은 따로, 침대도 따로였어. 밥은 같이 먹지만 대화는 많이 하지 않았어. 그저 서로 예의만 지켰지. 부부의 감정은 완전히 사라졌어. 그녀는 퐁에게 이렇게 말했어. 듣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 기쁘네요. 나는 아이들 때문에만 살아. 부부의 관계는 끝났어. 그가 부적에 걸렸다면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는 먼저 외도를 했어. 그는 그런 유흥가에 먼저 갔잖아. 그래서 부적에 걸린 거야. 그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누가 그를 부적에 걸리게 했겠어? 나는 그를 용서해.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 그리고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 그 장면이 떠올라. 그가 한밤중에 웃고 있었지. 내가 귀신이라고 부른 장면. 가위로 나를 위협하던 장면. 절대 잊을 수 없어. 퐁은 그녀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나왔다. 정말로 힘든 상황이야. 부적은 풀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 어떤 의사도 치유할 수 없어. 퐁은 지금 덩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어.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도 챙기고. 하지만 마이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어. 서로 친구처럼 살고 있어. 부부라기보다는 함께 사는 동거인 같아. 가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기도 해. 덩이 마이를 바라보면 정말 슬퍼 보여. 눈물이 날 것 같아.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 마이는 밥을 먹는 데만 집중해. 눈을 마주치지 않아. 덩도 강요할 수 없어.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조금씩 고치려 하고. 그리고 이 뜨랑에 대한 이야기를 더하자면 퐁은 그 사건 이후 2대 3개월 후에 우연히 노래방 근처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났어. 그 친구는 뜨랑이 그 사건 이후로 일을 그만두었다고 했어. 더 이상 그 노래방에서 일하지 않게 되었대. 정말 이상해. 부적이 풀린 이후부터 그녀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피부가 마치 삶은 새우처럼 빨갛게 변했대. 가려워서 긁으면 피가 날 것 같았대. 피부과에 가도 병이 나오지 않았어. 약을 줘도 나아지지 않았어. 그녀는 점점 마르고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 예전에는 정말 아름다웠거든. 얼굴이 빛났어. 지금은 마치 노인처럼 보여. 겨우 30대인데. 그 친구는 이제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연락할 수 없어. 정말로. 이야기는 아픈 부분이 있어. 진짜 피해자는 덩 혼자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마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두 아이도요. 그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죠. 마이는 한때 행복한 아내였어요. 집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도 있었죠. 이제는 믿음을 잃은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남편과 같은 집에 살지만 마치 남남처럼 지내요. 남편과 같은 집에 살지만 마치 남남처럼 지내요. 두 아이는 사랑하는 아빠가 있었는데 이제는 부모가 서로 냉담한 모습을 보며 이유를 모르죠. 이제는 부모가 서로 냉담한 모습을 보며 이유를 모르죠. 덩은 부적을 풀었지만 그는 건강해졌어요. 하지만 마이의 믿음은 이미 깨져버렸죠. 어떤 스승도 그 믿음을 회복시킬 수 없어요. 예전의 행복한 가족은 이제는 그저 껍데기일 뿐이에요. 아내는 텅 비어있죠. 결국 부부간의 충실함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즐거움에 빠져 노는 곳에 가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그런 곳은 결코 좋지 않아요.
가벼운 경우는 돈과 집을 잃고 더 심각한 경우는 목숨을 잃게 되죠. 가장 큰 손실은 가족을 잃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을 잃는 것이죠. 잃어버리면 후회해도 이미 늦어요. 잃어버리면 후회해도 이미 늦어요. 다시 되찾을 수 없죠. 그리고 그 뜨랑이라는 여자는 퐁이 말했듯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뜨랑이라는 여자는 퐁이 말했듯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그녀를 궁금해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스승이 말하기를 남을 해치는 부적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더군요. 주인을 해치는 부적은 그 피해자가 받는 고통보다 주인을 해치는 부적은 그 피해자가 받는 고통보다 더 크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퐁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채널에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이와 당신의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채널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채널 구독을 도와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청중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안에게 이야기 보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 평온한 저녁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